1995년 9월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신 가네샤. 가네샤 신의 탄생일에 맞춰 열흘간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인도에서 가장 숭상하는 신 중 하나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네샤 상에 우유를 바치며 제사를 지내곤 했는데, 신적인 존재구나. 제사를 올리던 바로 그때 뭐야? 코끼리 코에. 가네샤 상에 갖다 댄 우유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 그 후에도 마치 석상이 마시기라도 한 것처럼 우유는 눈앞에서 사라졌고, 이 놀라운 소식은 인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와.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에서는 우유 역시 신성한 액체로 여겼고, 때문에 가네샤 상이 우유를 마시는 기적과도 같은 이 현상을 사람들은 밀크 미라클이라 불렀다. 우유만 먹는 건가? 다른 물이나 그런 건 안 마시나? 궁금하네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다,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힌두교 사원에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가네샤가 아닌 일반 석상에서도 아, 진짜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It's a miracle. I think it's to do with the state the world's in at the moment. And I think that for some reason the gods are hungry and the people are suffering. I couldn't believe it. I thought I was going to see it for myself, and I just saw it for myself. It's absolutely amazing. 영국, 미국, 캐나다 그리고 홍콩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20곳이 훌쩍 넘었고, 이러한 현상은 2달가량 이어지다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한시적으로만 저런 현상이 있었네. 그런데 11년 후 또다시 인도를 포함해 세계 곳곳의 석상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기 이번엔 시작했다. 다른 석상이네요. 우유를. 뭐야? 진짜. 이번에는 하루 동안 무려 10리터의 우유가 사라졌는데, 하루에 10리터? 10리터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살아있는 듯이 우유를 마시고 피와 땀을 흘리는 석상들. 과연 신이 보여준 신비한 기적일까?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일까? 작가님,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될까요? 화학이라면 상당히 간단하게 아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쉬운 거부터. 뭐죠? 쉽지만 강한 거부터.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피눈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일단 여러분. 일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게 피눈물이라는 것이 진짜 피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피처럼 이렇게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안에 적혈구도 있고 뭐 혈청도 있고 혈액형 검사해 보면 혈액형도 나오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피겠느냐고. 인형 같은 데서 나오는 피눈물, 그런 피눈물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짓국을 끓일 수 있겠냐고. 너무 맛이, 자.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네.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빨간색의 그런 액체인 것이지 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도대체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빨간 액체가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가장 지구상에서 흔한 원소가 무엇일까요? 지구를 다 산산이 분해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본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원소가 뭘까요? 하나 꼽을 수 있다면 철입니다. 철. 철. 철이 녹슬면 어떻게 색깔 됩니까? 붉을수록한 색깔이에요. 붉을수록한 색깔. 붉을수록한 색깔. 그러니까
철 화합물, 산화철 계열의 철 화합물은 붉은색을 띠기가 쉬워요. 네. 사람의 피의 붉은 색깔도 사실은 철 화합물이 갖고 있는 색깔입니다. 어딘가에 있는 철이 물에 이렇게 녹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붉은색을 띠면서 공교롭게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피눈물이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어떤 신비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사실 신비롭고 신기한 현상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자연의 어떤 그런 원리의 한계 안에서 신비한 것이지 그게 진짜 피라는 것은 아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땀 흘리는 비석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 땀 흘리는 비석이라는 것에 나오는 그 물이 진짜 막 땀 냄새 나는 땀은 아닐 거잖아요. 거기서 뭐 소금기가 있고 뭐 땀 냄새에 들어있는 성분이 막 나오고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이 마침 맺혀가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땀 흘리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땀 흘리는 비석이라고 부르는 것인 거거든요. 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료수 병만 그냥 꺼내놔도 그 온도 때문에 이슬점 이하의 온도가 되면 이슬이 맺혀가지고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그게 결로 현상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로 그런 현상. 그러니까 마침 주변에 어느 정도의 습도가 갖추어져 있고 비석이 유독 차가우게 될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물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린 건 사실 이상할 게 없죠. 자, 그러면 그 우유를 마시는 석상 있잖아요. 네네. 우유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는 걸까요? 우유를 마시는 석상은 사실 좀 저도 진짜 신기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은 바로 돌의 성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욕실에서 사용하는 매트, 발 닦는 매트 중에 이렇게 천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돌 비슷하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 흡수 엄청 물 잘하는. 흡수 잘하는 돌. 예. 그게 바로 규조토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매트예요. 규조토? 약간 리조토 규조토라는 게 뭐냐면 규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아, 리조또요? 저도 리조또로 들었어요. 규조라는 생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 바다를 떠다니는 미생물 같은 것인데 이게 별로 희귀한 게 아니거든요. 널려 있는 거예요. 아주 흔한 건데 보이지 않는 미생물 정도인데 껍데기 부분이 약간 유리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물을 흡수를 굉장히 잘하는 재질의 돌인 규조토 재질의 발닦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석상이라면 물을 충분히 잘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과학자로서 추측했을 때 석상에 사용된 암석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암석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조각석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돌이다 하면 대리석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네네. 대리석은 우리 그거 뭐 반질반질하고 물을 뭐 잘 안 흡수하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리석도 그 겉면을 가공하고 코팅하기 전에 생 대리석 재질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이 다공성이라고 하죠. 구멍이 미세한 구멍이 많아가지고 물을 상당히 흡수한다라고 해요. 네. 자, 화학자 입장에서는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의 비밀이 돌에 성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유 담은 숟가락을 코 밑에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유가 코를 따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물리학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물리학이 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생각하는 이 가네사 석상의 비밀은 바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모세 혈관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사실 맞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모세라는 게 이렇게 작은 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물은 땅 속에 있는 물을 자기 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관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아주 가는 관이 있으면은 그 관 안에 담겨 있는 액체에 작용하는 그 물리적인 힘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중력은 아래로 내려가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관의 표면에 물이 붙고 싶어 하거든요. 물이 그 응집력 때문에 그래요. 물 분자들 사이에. 그러면 이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에 비해서 위 방향을 향하는 관에 붙으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면 그러면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네샤 석상 안에도 물관처럼 관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곽재식 작가님이 하신 이야기랑 비슷할 수 있는데 가네사 석상 안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균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균열들이 연결돼서 마치
가네사 석상 안에 모세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프로젝트를 책임질 물리학과 교수님 섭외 완료. 결국 구하지 못한 가네샤 석상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안 들어본다고요? 먼저 막혀있던 가네샤 석상의 코 부분과 몸통 안쪽에 좁은 공간을 내준 다음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지름 0.64mm의 실제 모세관까지 준비하는데 아, 모세관. 석상 내부에 관이 생긴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모세관을 잘라 코 안쪽에 직접 넣어주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가네샤 석상. 과연 이번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다시 시작된 실험. 우유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줄어든다. 나간다. 다른 각도에서 봐도 우유가 빨려 올라가는 장면이 분명히 보이는데 모세관. 정말 영상 속 가네샤 석상처럼 수푼이 우유가 단숨에 사라지는 모습. 우유를 마시는 가네샤 석상은 모세관 현상으로 재현이 가능했다. 가네샤 석상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모세관 현상이 아니었을까? 강 박사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모세관 현상으로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바로 사이펀 효과입니다. 사이펀이란 압력 차이를 가졌을 때 액체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관을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왼쪽 통을 보시면 물의 깊이가 있죠. 관에 압력 차이가 생기게 하면은 왼쪽 높은 곳에서 아래쪽 낮은 곳으로 물이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사이펀 효과라고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영상에서 저런 거 처음에 저렇게 꽂아 놓으면 안 흐르다가 입을 한번 쪽 빨아주면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쪽 빠는 현상이 관 자체의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현상이거든요. 입으로 쪽 빨면은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보시면은 호수를 아래쪽까지 이제 담가놨죠. 호수가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묶어놓은 거예요. 쭉 빨아들이는 거는 압력 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죠. 야, 멋있다.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은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 원리를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질적으로 활용한 너무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이펀 효과와 우유 마시는 가네샤 석상과는 그 저 관의 역할을 코가 해주는 건가요? 네. 가네샤 석상의 코 주변에서 시작한 미세한 공간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든 이미 저 관 자체의 압력의 차이가 형성이 돼 있다면은 저 공간에 우유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저게 쭉 빨려 들어가서 다른 쪽으로 빨려 나갈 수가 있겠죠. 시베리아의 진주 바이칼 호수. 우리나라의 3분의 1 크기로 둘레만 2200km에 이르는 이곳에서는 그 크기만큼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야, 우리나라의 3분의 1이면 호수 크기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2009년 4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공개한 2장의 위성사진. 그것은 바로 자연이 만든 신비한 얼음의 형상, 아이스 서클이었다. 세계 곳곳에선 이와 비슷한 현상이 포착됐지만 바이칼 호수에서 발견된 아이스 서클은 무려 4km에 달하는 초대형 크기였던 것.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들. 어느 날 잔잔한 호수의 지하 세계가 열린 듯 원형 구멍이 생기며 소용돌이가 발생했는데 일명 악마의 깔때기. 호수에서. 맞아, 저 봤어요, 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죄인들의 영혼을 지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이라 여겼고, 유독 호수가 고요한 날에 소용돌이가 더 크게 나타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어이구야. 바이칼 호수의 미스터리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고대 도시가 나타나거나 섬이나 배처럼 보이는 형체가 반복적으로 목격되는데 사람들은 이를 바이칼의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바이칼 호수에선 이보다 더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2018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의문의 사진. 얼어있는 바이칼 호수 위로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 얇은 얼음 기둥을 의지한 채 위태롭게 떠있는 돌의 형상. 얼음이야? 떠 있어? 얼음이 됐고 그 위에 돌이 있어? 어머? 미스터리한 이 현상은 오직 겨울 바이칼 호수에서만 일어난다는데, 이 희귀한 현상이 알려지면서 바이칼 제네의 존재에 대해 전 세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칼 호수를 찾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바이칼 제네의 신비로움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머, 지금 떠 있어. 바이칼 제네는 호수 곳곳에서 포착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수년간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 연구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바이칼 제네 미스터리. 그럼 보통 이렇게 겨울철에 얼어붙은 물의 표면 위에서 동그랗게 원 형태를 이루면서 생기는 거를 아이스 서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우리나라 낙동강이 흐르는 안동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스 서클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아이스 서클의 크기는 한 100m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우리 보셨듯이 바이칼 호수에 생기는 4km. 그러니까요. 4km가 넘는다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물이 흐를 때 그 흐르는 현상에 의해서 아이스 서클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기는 잔잔한 호수잖아요. 심지어 4km가 넘는 아이스 서클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다. 저는 아까 영상 보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이름부터 좀 공포스러웠어요. 뭐죠? 악마의 깔때기라고. 이건 어떤 현상인지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보이는 싱크홀하고 비슷한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로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긴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뭐 그 정도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정말로 바닥에 어떤 집안 치마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로 물이 빨려 나가면서 이런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어떤 저런 물의 흐름이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소용돌이 현상이 격렬하게 일어나다 보면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가 답이다라는 것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신기했던 게 그 바이칼 호수 위에 그 수평선에 약간 고대 도시 비슷한 그런 맞아요. 그림들이 막 보였는데 그게 약간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신기루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확실한 파타 모르가나 현상인 게 분명합니다. 공기층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공기층의 온도가 다르면 먼 곳에서 오는 빛이 굴절이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는 되게 우리가 보는 모습이 뒤집혀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보신 이거는 아래가 오히려 차갑고 그 위 부분이 뜨거운 경우예요. 물리학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 가설이 가장 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바이칼 제네의 비밀은 바로 바람입니다.
야, 바람이 저렇게 옮겨놨다고요? 그 바이칼젠이 생기는 때가 겨울인데요. 겨울에 항상 호수의 얼음 위로 시속 100km 정도의 바람이 불고요. 그거를 초속으로 생각하면은 초속 30m 정도예요. 그러니까 1초에 30m라는 엄청난 속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 호수 바로 위에 얼음 위를 부는 바람이 이 돌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니까 돌의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휘돌아 나가게 돼요, 바람이. 강한 바람이 돌 아래 부분에 부딪히면서 그 돌 아래에 있는 얼음들을 깎아내듯이 점점 이렇게 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 물리학에서는 승화라고 부르거든요. 승화. 보통은 많은 물질들이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중간에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변할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드라이 아이스 보면 맞아. 하얀색 기임 같은 게 막 나잖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승화거든요. 그런데 얼음은 드라이 아이스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와 압력에서는 직접 바뀌지를 못해요.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바람에 의한 풍화 작용과 상당히 비슷한 거죠. 어쨌든 승화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의 얼음이 기체 상태로 변해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니까요. 혹시 뭐 풍화작용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풍화작용에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대만의 예류지질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면은 여왕머리 바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여왕이 이렇게 딱 한 옆모습 같다. 그렇죠. 여왕이 옆모습처럼 되는데 바위가 사암으로 돼 있는데 목 부분이 1960년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이칼젠 현상을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재현을 하기로 했어요. 재현을. 가장 먼저 영하의 온도를 재현해 보기로 했는데 하지만 그렇죠. 현재 서울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냉동 창고 같은 데 가야죠. 유사한 환경을 위해 실험 장소를 수소문해 보았다. 그렇게 찾아온 역대급 실험 장소. 무려 영하 19도에 대형 냉동 창고를 찾아낸 다빈치 실험 군단. 뭐 하는 데지? 한겨울 바이칼 호수의 평균 기온과 비슷한 영하의 날씨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야, 스케일 크다. 바이칼젠을 재현하기 위한 다음 실험 조건은 바로 이번 실험의 핵심, 바이칼 호수의 바람을 만들어줄 차례. 바이칼 호수에서 부는 바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흐름이 강하고 균일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형태의 바람을 만들기로 했다. 그렇지, 그 센 바람을 어떻게 만들지? 나한테 죽을 거야. 초속 30m를? 구현이 될까요? 자연의 균일한 바람을 만들기 위해 조사한 결과 일명 풍동 장치를 이 실험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는데, 풍동은 균일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기류가 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의 장치를 말하는데, 보통 비행기나 우주선 실험할 때 풍동 실험을 많이 해요. 주로 자동차, 비행기 등의 성능 테스트에 사용된다. 일반적인 바람의 흐름은 나팔 모양으로 퍼지지만 풍동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바람이 일정하게 평행으로 부는 걸 볼 수 있었다. 실제로 풍동 바람은 바이칼 호수의 바람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는 풍동 모형을 직접 제작했다. 바이칼 호수의 바람이 되어줄 1등 공신. 바람을 직선 형태로 만들어줄 서큘레이터도 장착. 거기다 풍속을 높여줄 대형 강풍기도 등장했다. 두 번째 조건, 바이칼젠을 만들어줄 바람까지 출격 준비 완료. 이게 된다고? 그리고 추운 날씨에 꽝꽝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를 구현하기 위해 준비한 단단한 두께의 대형 얼음과 빠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얼음보다 승화 속도가 수백 배 빠른 드라이 아이스도 준비했다. 바이칼젠이 되어줄 타원 형태의 돌까지 등장. 이제 모든 실험 준비는 끝났다.
과연 이 실험을 통해 바이칼젠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인가? 바람이 불수록 돌 주변으로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돌 아랫부분이 패이면서 빠른 승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대로라면 바이칼젠과 동일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장장 6시간 동안 이 실험을 관찰해보기로 했다. 계속되는 실험. 영하 19도의 추운 환경에 제작진의 몸도 꽁꽁 얼어가고 머리카락과 속눈썹마저 얼려버리는 극한의 추위. 그래도 실험은 계속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빈치 노트의 실험 정신. 영하 19도에 시간이 지날수록 돌 밑부분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6시간 경과 후 관찰 실험 종료. 드디어 실험 결과를 확인할 차례. 과연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밑쪽에 보면 아, 이렇게? 승화 속도가 느린 얼음 위 돌은 변화가 없는 반면 그 얼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얼음은 어렵죠. 승화가 빠른 드라이 아이스는 돌 주변이 파여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더 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기둥 가운데 기둥이 있어요. 야, 그럼 실험 전후를 비교한 결과 돌 아랫부분에 승화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바이칼젠과 제법 비슷한 모습의 실험용 돌. 여기엔 어떤 원리가 숨어 있을까? 원리는 이렇다. 풍동에서 균일하게 부는 바람의 흐름은 돌과 정면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은 곡선 형태로 돌 밑부분을 파고든다. 그 흐름을 바로 와류와 난류라 하는데 이 흐름은 소용돌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바람을 끊임없이 받게 되면 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바이칼젠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 바이칼젠 속에 담긴 과학적 비밀은 혹시 바람에 의한 승화가 아니었을까? 야, 이거 진짜 박수 쳐야 돼. 진짜 신기하네요. 바이칼젠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맞아요. 과학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저 정도까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를 못했거든요. 저렇게 풍동 실험을 설계한 것도 대단하고 저 결과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정말 재현을 명확하게 해낸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했었어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할 땐 자기가 얘기해도 잘 안 믿을 때가 많거든요. 그걸 보니까 제가 한 얘기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바이칼젠의 비밀에 대한 또 다른 가설 뭐 없을까요? 그 앞서 김범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람에 의한 현상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하는 비밀은 바로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네. 태양열? 지금 저기는 냉동 창고였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칼호는 자연에 노출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열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아무리 겨울이지만. 해가 뜨니까. 그렇죠. 그러면 태양열이 있다면 물은 대부분의 태양빛을 이제 반사를 시킨다든지 투과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돌은 대부분의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체는 적외선으로 다시 그 열을 내뿜어요. 흔히 우리가 그 열을 복사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에 그 난로에 틀어놓으면 거기에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복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에 의해서 열이 복사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자리부터 녹아 나오게 되면은 가운데만 기둥이 남게 되고 낮 동안 이제 승화된 얼음이 밤 동안 거기에 붙어 있다가 태양열을 받으면 다시 녹겠죠. 그렇죠. 그 물들이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얼음으로 다시 떨어지겠죠.
가장자리는 녹아서 도너츠 모양이 생기는 거죠. 저는 비열이라는 말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비열. 해변에 가면 여름철에 해변에 가면 이제 바닷물이 있고 이제 모래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두 개가 사실상 같은 위치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바닷물이 시원합니까? 모래가 시원합니까? 바닷물이 시원해요. 바닷물이 시원해요. 모래는 뜨거워요, 보통. 네, 맞아요. 왜 갇힌 위치에 그렇게 있는데 바닷물은 왜 시원하고 모래는 왜 오히려 더 뜨겁냐? 이게 사실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무슨 차이로 설명하느냐? 네. 물질 자체의 성질이 물은 비열이 높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좀 덜 오르고 모래는 비열이 낮아서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더 잘 오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일으키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기후 같은 걸 설명할 때도 뭐 바닷가는 겨울철 되면 바닷가 지방은 좀 따뜻한데 내륙 지방은 좀 더 많이 춥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땅의 비열이 바다보다 더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를 사실은 뭉쳐놓은 게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을 받았을 때 돌이 더 빨리 달구어진다. 이 주변에 있는 물에 비해서. 그래서 돌이 어떤 달구어진 물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얼음 자체도 조금씩 온도가 높아질 텐데 그 가운데 기둥은 어떻게 그거를 분명히 조금씩 녹고 있을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돌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저희가 빨래 같은 거 있잖아요. 가끔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입었는데 겉은 말라서 입었는데 속은 젖어 있어. 속은 길쭉쭉할 때가 있죠. 겨드랑이 이런 데. 맞아요. 겨드랑이 있는데 바깥에는 이미 열이 많이 전달이 돼 있는데 속까지는 다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그럼 그 물기둥을 그 겨드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사진을 잘 보잖아요. 네. 사진을 보면 돌마다 무게와 크기, 뭐 생김새도 다 다른데 그래. 정말 마치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지 않고 모두 균형을 잡고 있는 건지 저게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아니, 사진 보면 되게 위태위태해 보여요. 그냥 훅 불어도 바로 쓰러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저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돌도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올라와 있는 거 찍죠. 그런 올려야 되니까. 네. 편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왼쪽 위에 있는 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해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진에서 자세히 보시면 네. 옆에 약간 눈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얀색으로. 예. 저는 저 눈이 원래 상당히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이 쌓여 있는 위에 돌이 올라와가지고 돌이 애초에 비스듬한 모양으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 눈 때문에 비스듬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 눈이 녹으면서 바이칼젠이 생겼고 최종적으로는 그대로 고정이 되었다. 남아있는 저 얼음 하나가 꽁꽁 얼면서 저걸 어느 정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꽁꽁 얼어서 붙어 있어서 저 모양을 띄우는 거다. 네. 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 있다니까. 뭐야?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소리가 의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네. CCTV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닫히면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뭐야?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그래, 지금 돌아갔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또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는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그래.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치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빈 네네네.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희 앉아 있나? 그럼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그들은 안 열립니다.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죠? 믿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산산 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아유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소리? 진짜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다. 음향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톤 제너레이터.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초고출력 파워 앰프. 그리고 광범위 송출이 가능한 고성능 스피커와 소리로 진동수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까지.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00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또 흔들린다. 무슨 물방울처럼 저렇게. 신기하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잠깐! 정말 소리의 힘만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일까? 소리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특수 카메라, 사운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다. 아니 세상에 제작비가 얼마이길래 저렇게. 저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운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소리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연 사운드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잔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소리가 찍힐 수 있을까? 우와! 육안으로 색이 이렇게 보여. 소리에 따라서 소리 정도를 색깔로 되게 신기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소리 공명의 힘. 스스로 깨지는 와인잔의 비밀은 바로 소리 공명에 있었다.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진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무서운 자연재해부터 일상 속 작은 진동까지.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진동이라도 물체의 주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데, 과연 미세한 진동은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방문객들의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나오죠. 난리 나지 난리 않았겠어요. 나오죠.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끌어다와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논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있거든요. 이곳 지구,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들. 17세기 과학자이자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다. 지구에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중력. 그런데 중력의 상식을 파괴하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게 실제라고? 저게 실제라고? 중력을 거스르는 장소,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평형 감각이 깨어지는 것,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과연 중력을 거스르는 곳은 존재할 수 있을까? 에이 나왔습니다. 총각도 못 믿나요? 분명히 우주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저런 곳이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뭐 오랫동안 살았지만. 저 영상 처음 보나요? 네, 처음 보고 미스터리 스폿의 그 거꾸로 올라가는 구슬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도 연출일 가능성이 있나요? 원리만 알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캘리포니아의 미스터리 스폿을 우리 스튜디오에 직접 옮겨놨다고 합니다. 아 실제로 네, 똑같이 옮겨놨다고 해요. 네, 재현을. 저희 제작진이 바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캘리포니아로 가나요? 네, 바로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옆으로 가요? 렛츠고. 아, 실험실이 있군요. 세상에, 들어가시죠.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신비의 장소. 오직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초자연적 현상들. This is wild, man. Oh my God. 중력을 거스르는 미스터리 스폿이 바로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공개됩니다. 오, 이거 뭐야? 들어가 보시죠 여기. 아이고. 와 대박이다. 진짜로? 이거 경사가 너무 졌는데? 우와. 그 오두막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가. 똑같네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취한 느낌이다. 그렇죠. 다들 걸으시는 게 술 취한 느낌이에요 약간. 어디가 잠깐만 여기가 내리막인데? 나는 일자로 걷는데 안 걸어지는 것 같게 남이 봤을 때 여기가 확실히 내가 이거 내리막이야.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멀미할 때 약간 멀미나는. 약간 빙빙 도는 것 같아요. 바닥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마이클 잭슨처럼 되는 거 같은데? 나 마이클 잭슨. 네, 찍어줄게. 그렇죠. 대박. 이거네. 조금 더. 너무 조금 더. 오, 진짜. 대박. 잭슨이야. 오. 되나요? 오, 대박이다. 근데 우리가 그 몸의 위치를 느끼는 거는 사실 그 달팽이관 안속에 있는 액체가 우리 몸이 기울어져 있다, 뭐
누워있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시각과 몸이 느끼는 것에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멀미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제가 가만히 서 있어도 어지러운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계속 서 있어도 어지럽거든요. 나도 계속 어지럽죠. 어지러워 보이시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네. 여기 홈이 파져 있죠. 여기 지금 네. 오르막 경사로 저희가 홈을 파놨는데 네. 아까 저희가 중력을 거스른다는 미스터리 스팟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강도현 씨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네. 공이 있어요. 제가 공을 여기서 네. 살짝 굴려보시면은 살짝 놔보세요. 공을 홈에다 살짝 놔보시면은 여기가 오르막이야. 네. 가라고 살짝 할까요? 네 가라고 한번 설마. 살짝 밀어보시면 진짜로? 다시 한번 살짝 됩니다. 네. 이게 내리막이야 지금? 네. 그걸 거스르네요. 그렇죠. 그걸 거스르네요.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오르막이잖아요. 누가 봐도 여기지. 누가 봐도 지금 오르막이잖아요. 이번에 존박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직접 공 성규 씨도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죠. 네. 왔는데. 내가 존박 씨한테 공을 2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연속으로 네. 그냥 살짝만 놔주세요. 네. 와, 너무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누가 봐도 오르막이죠. 이쪽은 오르막인데. 아까 그 캘리포니아의 원두막도 이런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제작진분들이 대단한 게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스터리 스팟에 있는 오두막을 그대로 옮겨오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니 저 의자로도 뭐 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네, 의자로 한번 할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 교수님 한번 서보시겠어요, 의자에? 의자 위에서라고요? 네.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존박님. 존박 씨 한번 아, 끝쪽으로 와서. 대박이야. 처음 봐. 왜?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너무 대박이야. 이게 더 신기한 건 존박 씨는 못 느끼고 있는 게 너무 저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오, 진짜 신기해. 그래요? 이거 풀로 보면 더 신기해요. 아, 궁금한데. 이게 평지에서 저렇게 의자 위에서 서 있으면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완전 기울어져 있는데. 의자 위에서 그럼 존박 씨 한 번만 더 뒤로 돌아서 한번 편하게 있어 보세요.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요? 네. 그래서 편하게 서 계시면 편해요? 네, 안정적이에요. 떨어지면서 그렇죠. 저희가 막 보는 사람은 너무 불안한데.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지금. 저희가 막 받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피살 사탑이야. 거의 쏠리기 직전이야. 거의.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신기하다.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던 그 오두막은 구슬이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신기했거든요. 존박 씨도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서 있고 그치, 그 의자에서 편안하다 그러고 네. 뭔가 중력이 그죠? 맞아요. 이상하게 특이하게 작용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오두막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서 철봉에 매달렸을 때 맞아요. 제 다리가 내려가는 방향 있잖아요. 사실 그게 중력 방향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중력 방향이고 오두막 전체가 그 중력 방향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 눈은 이 오두막의 바닥면을 평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철봉에 삐딱하게 있는 그러니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니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네. 비스듬히 계시니까 약간 요기다니엘 좀 힘들더라고요. 되게 약간 좀 신기했어요. 그 거꾸로 올라가는 공 그것도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오르막은 중력이 지배를 하는 세상에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배경에 의해서 그건 오르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가 내리막이었던 거죠. 네.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도깨비도로. 도로 제주도에. 네. 인도의 도로 미스터리어스 로드. 여기 딱 보면 올라가는 길이죠, 맞죠? 올라가는 길. 오, 이거 속도 짱 빨라. 오, 가다. 야, 중립 넣었고. 자, 발 째주세요. 자, 지금 중립 뗐고, 브레이크도 뗐거든요. 차가 지나가고 있어. 가다. 차는 열심히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도깨비도로가 있잖아요. 네. 도깨비도로가 보통 한 번씩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 화면에서 봤는데 물병 놓으면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굴러가죠. 네, 굴러가. 도깨비도로의 대부분은 탁 트인 곳에 있어요. 탁 트인 멀리까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곳.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내리막 길이고
여기가 평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서 있겠죠. 내리막길이니까 우리가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내리막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평지라고 인식을 하면은 여기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이 전체가 사실은 내리막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오르막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은 물건을 놔두면 물병이 당연히 내리막이니까 내려가는 거겠죠. 이게 도깨비 도로의 현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스터리 스폿의 또 다른 마법 같은 공간. 분명 수평처럼 보이는 이곳. 하지만 서는 위치에 따라 두 사람의 키가 달라진다면 우리의 상식을 거스르는 듯한 미스터리한 현상. 널빤지의 비밀이 지금 다빈치 노트에서 밝혀집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오두막 밖에 이런 경사로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경사로가 있죠. 네,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네, 쭉 아래쪽으로 있고 그다음에 밑에 쪽도 경사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장성규 씨의 키가 얼마죠? 제가 한 86.5 정도 됩니다. 존박 씨는 어떻게 되시나요? 80이요. 180이요? 네. 그럼 장성규 씨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한번 자연스럽게 서보시고 그다음에 존박 씨가 이번엔 왼쪽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네. 네. 여기 서면 되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한번 서보시고요. 지금 아까 장성규 씨가 이런 조금 더 키가 크시니까 내가 커 보이는데? 엄청 커 보이는데요, 형? 엄청 큰데? 거인인데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우와. 제가 아까 원래도 커 보인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더 훨씬. 위로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죠. 너무 신기해. 되게 차이 많이 나 보인다. 되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엄청 극대화돼서 커 보이고. 지금 위치를 둘 분이 그러니까 한번 우리는- 바꿔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일로 가면은 내가 작아 보이는 건가? 그러면 둘이 비슷해 보이려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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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박이 더 커 보여. 똑같은데? 둘이 키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서도? 잠깐만, 그렇게 서서 신기하다. 앞에 봐봐요. 오, 이렇게 보면 평지가 맞아. 평지가 맞아. 웃긴다.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이거 설명을 조금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자칠판에 좀 적으면서 하는 게.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칠판도 있군요. 프로가 있네. 근데 우리 눈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 두 분이 수평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 보이는 배경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쪽 분은 여기로만 판단하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 높이가 손해 보는 키의 길이. 그렇죠? 예, 얼만큼 손해 보게 되냐면 이 L 탄젠트 세타거든요. 탄젠트를 보네, 여기서. TVN에서 탄젠트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 둘이 배경 없이 생각해 보자. 서로 봤을 때?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도 눈높이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맞아. 그 사람이 신기한 게 이 배경을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하는 걸로 일단 우리 뇌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인지하고 그거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 진짜? 근데 만약에 눈을 다 가리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고 둘이 여기 서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그 착시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 그래요? 배경이 전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나는 앞에 사람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그 배경이 다 있으니까. 배경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진짜. 오, 신기하다. 예, 첫 번째 지금 보고 계시는 걸 보면 네. 뒤에가 큰데? 훨씬. 예, 뒤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걸 3차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 뒤에 있는 괴물이 우리로부터 멀리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멀리 있는데도 저 크기로 보이려면
실제 크기는 훨씬 더 크다고 우리 뇌에서 지금 자동적으로 순간 그냥- 하면서 이걸 보면서 아 뒤가 훨씬 크다라고 판단. 또 원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신기하다. 그거를 다 계산해서 바로 보는 순간 그렇게 예, 생각해서 우리 뇌가 써버리는 그거를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뇌가 되게 바쁘네. 신기하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신기해요.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보는 건데 여기선 계산이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친구는 원래는 똑같은 사이즈. 방금 우리가 본 원근감과 관련된 착시 현상을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폰조. 무슨 뜻이에요, 폰조는? 그 폰조 착시 현상이라는 거는 그 이탈리아의 심리학자 마리오 폰조의 그 이름을 따서 폰조 착시라고 하는데요. 원근감을 나타낼 때 사다리꼴 모양의 같은 길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가 달라 보이는 어떤 착시 현상을 폰조 착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지금 차가 다 똑같은 거예요, 사이즈가? 차가 다 똑같은 사이즈. 근데 진짜 말도 안 딱 된다. 보면은 왼쪽이 경차고 오른쪽 거의 SUV거든요. 그런 거 같죠. 러시아 인형처럼 한 명씩 들어가고 하나씩 들어가고 맞아, 맞아, 딱 맞아. 그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다 같은 사이즈. 폰조 착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야,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절대적인 크기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배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네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배경의 비밀 말고도 과학적으로 숨겨진 비밀 또 있을까요? 또 있나요? 그래서 아까 널빤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역이용해서 생활에 이롭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모양이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의 모양을 입체적인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칠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칠하면 이거 그냥 그림일 뿐이거든요. 페인트 칠만 교묘하게 해놨을 뿐이에요. 근데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뭐가 공중에 붕 떠 있나라고 해가지고 일단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게 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을 구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